야, 한금이! 네가 감히 나한테 미쳤어?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추석 저녁 시댁 거실. 제가 무너진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시누이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곳 시댁에서 제 이름은 한금희인데 어느덧 며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려 21년 동안요. 저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 추석날 머리채를 잡히고 나서 저는 눈물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추석 전날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제 손목엔 파스가 3장이나 겹쳐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욱신거리는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기름 튀는 소리만 요란한 새벽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박신의 명절 대가족 모임. 고정 공지가 또 올라왔더군요. 며느리는 내일 아침 8시까지 도착할 것. 음식 준비에 차질 생기면 안 됨. 며느리. 저에겐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금이라는 이름은 이미 21년 전에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며느리라는 호칭만 남았죠. 호박전을 뒤집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년엔 150개를 붙였는데도 부족하다고 난리였어요. 올해는 200개를 목표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시작했죠. 엄마, 또 못 잤구나. 거실로 나온 딸 지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인 제 딸은 명절 때마다 엄마가 며칠씩 뜬 눈으로 지새우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조금 일찍 일어난 것뿐이야. 너야말로 과제는 끝냈어?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제 손목의 파스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얼음찜질이라도 해. 손목 완전히 부었잖아. 딸이 건넨 얼음 주머니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금이야, 저는 최소한 200개는 붙여와. 작년처럼 모자라면 안 돼. 나물도 5가지는 기본이고.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에서 네 준비하겠습니다로 다시 그냥 네로 줄였죠. 뭘 써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새 비닐장갑을 꺼내다가 옆칸에 놓인 노란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한때 중견 물류회사 회장이셨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금이야,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이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시누이 미라 언니한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옳게, 내일 과일은 비싼 걸로 사와. 샤인머스켓이랑 한라봉으로. 아, 그리고 현금 50만 원도 준비해와. 애들 용돈이야. 이번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해봤자 요구만 더 늘어날 테니까요. 프라이팬에서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겨우 10개. 앞으로 190개가 더 남았죠.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저만의 고독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들 지훈이 잠결에 나와서 물을 마시다가 저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인 아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엄마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를요. 엄마.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작은 손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5시 전을 100개쯤 붙이고 나서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버티겠더군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문득 책장 아래 서랍에 있는 노란 서류철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죠.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어요. 금이야,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단다. 독으로 쓰는 사람은 결국 그 독에 자신이 당하지. 하지만 약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어. 너는 꼭 약으로 쓸 줄 아는 아이가 되렴.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중요한 부분에 빨간 줄을 긋곤 하셨죠. 그 밑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계약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당당하다. 아버지, 물류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늘 저와 오빠 교육에 신경 쓰셨던 분. 특히 딸인 저에게 더 엄격하셨어요. 세상은 여자에게 더 각박하니까 너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하셨죠.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였나요? 오빠 강호가 제 일기장을 보고 놀렸던 날이었어요. 야, 한금이. 너 왜 맨날 참기만 해? 친구들이 괴롭히면 맞서야지. 엄마가 여자는 참아야 한댔어. 바보야. 너 진짜 똑똑한데 왜 그래?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때 오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로 나는 커서도 참기만 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 벨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직도 집이야? 장 볼 것도 산더미인데 고기는 한우로 5근은 사와. 과일도 좋은 걸로. 돈 아끼지 말고. 남의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단돈 10,000원도 안 보태시죠. 지금 출발할게요, 어머니. 서류철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여러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공정증서 사본, 계약서, 샘플, 그리고 뭔가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 하지만 지금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독을 삼키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지옥 같은 명절이 시작될 거예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침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짐을 내리자마자 어머니, 저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라며 또 나가버렸어요. 명절 준비는 늘 여자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현관문에서 시어머니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제야 와? 장은 다 봤어? 저는 몇 개나 붙였고. 죄송해요, 어머니. 마트가 붐벼서요. 저는 200개 붙였습니다. 겨우 200개? 에휴, 너희 친정이 그렇게 든든한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니? 돈 좀 아끼지 말고 푸짐하게 준비하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친정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비꼬곤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견 물류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한때 직원이 500명이 넘는 탄탄한 회사였죠. 3년 전 돌아가시면서 저와 오빠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건물 몇 채와 예금, 주식까지.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애 아빠는 또 어디 간다고 나간 거예요? 글쎄, 요즘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찾는다고 바쁘다더라. 친구가 좋은 정보를 준다나 봐. 새로운 사업. 저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죠. 장인어른 회사도 있는데 내가 왜 남 밑에서 일해야 해? 라면서요.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는 사위는 스스로 서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 후로 21년 동안 남편은 온갖 사업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카페였죠. 커피 시장이 대세야라며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 망했습니다. 투자금 2억이 날아갔죠. 제 돈이었어요. 다음은 치킨집, 그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최근엔 코인까지. 실패할 때마다 남편은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 친정에서 좀 더 지원해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날린 돈만 5억이 넘었습니다. 이젠 친구 회사에 이름만 올려놨다는데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옳게 왔네? 시누이 미라 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58살인데도 여전히 친정에 얹혀 살고 있죠. 명목상 미용실을 운영한다는데 늘 적자라고 했어요. 옳게 저번에 부탁한 거 가져왔지? 무슨 부탁이요? 아, 진짜. 내가 문자로 보냈잖아. 이번 달 미용실 월세랑 재료비 300만 원만 먼저 줘. 다음 달에 갚을게. 다음 달. 미라 언니의 사전에서 그 말은 영원히 안 갚는다는 뜻이었어요. 작년부터 빌려간 돈만 2천만 원이 넘는데 단 한 푼도 돌아온 적이 없었죠. 언니, 저도 지금은 좀. 아니, 옳게 친정이 그렇게 든든한데 겨우 300도 안 돼? 너희 친정 건물 월세만 해도 1,000만 원 넘는다며.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 친정 재산은 마치 이 집안의 공동 재산인 것처럼 취급됐어요. 며느리야, 부엌에 가서 나물 좀 봐. 어제 불려놓은 거 있잖아.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 일을 시킨 거죠. 부엌에 들어가니 산더미 같은 나물이 쌓여 있었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숙주. 이걸 다 다듬고 무치려면 또 한나절이 걸릴 겁니다. 참, 금이야.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대. 뭐더라, 무슨 인공지능? 하여튼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다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하다더라. 친정에서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열무를 다듬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도와준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잖아.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 친정 재산도 결국 네 남편 거, 네 자식들 거 아니니.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제 거였어요. 그런데 왜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하고 집에서 애나 키우면 되는 거야. 밖에서 일한다고 나서봤자 체면만 깎이지. 시어머니의 결정타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경영 컨설턴트였어요. 기업 인수합병 자문도 하고 재무구조 개선 프로젝트도 맡았죠. 그런데 결혼 후 둘째를 낳고 나서 시댁의 압박에 못 이겨 그만뒀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맞벌이하면 가정이 파탄 난다는 소리를 매일 들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제가 한심했어요. 부엌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저 하늘처럼 자유롭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엌에 갇혀 있었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녁 9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도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말투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또 돈 얘기구나. 뭐야? 내가 오늘 정말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어. 친구가 하는 건데 이번엔 진짜야. 인공지능 시스템. 너도 알잖아.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거. 또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치킨집, 온라인 쇼핑몰, 코인.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라고 했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면 지분도 받을 수 있어. 5천만 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지우 내년에 학비도 내야 하고 지훈이도 곧 대학 가는데 너희 친정 통장에 있잖아. 그거 좀 뺏어 쓰면 되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투가 밉살스러웠어요. 그건 아이들 학자금이야. 건드릴 수 없어. 도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직 장인어른이 남긴 돈만이 남았잖아. 그런데 겨우 5천이 아깝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듣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사업한다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카페에 2억, 치킨집에 1억 5천, 온라인 쇼핑몰에 8천, 코인에 3억. 다 합치면 7억이 넘어. 제가 숫자를 대자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투자였어. 사업이 다 그런 거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실패만 21년째야. 이제 그만해. 더는 못해.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도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뭐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어요. 이혼. 그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나왔습니다. 너가 먼저 그 말을 꺼내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부부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도윤이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니? 명절날 부부싸움이라니 재수없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금이야, 도윤이가 하는 일 좀 도와줘. 남자가 밖에서 일하려면 뒷받침이 있어야지. 너희 친정도 든든한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니?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 저희 집 형편도 있어요. 형편?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만데? 건물만 몇 채라며. 그런데 남편 사업 하나 못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 친정 재산은 이 집안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자기들 것처럼 생각했죠. 좀 쉬고 싶어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기예금. 그나마 손대지 않고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산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이혼하자는 거야? 도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혼. 어쩌면 그게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세운 채 부엌으로 나왔어요. 시댁에서는 명절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야 한다며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전기밥솥 3개가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친 전 200개를 접시에 담고 나물을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엄마, 손가락에서 피나. 지우가 따라 나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칼에 베인 것도 몰랐어요. 괜찮아. 작은 상처야. 이거 붙여. 딸이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붙여줬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참는 거 아니야? 20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젯밤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걸 다 들었나 봅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국물이 왜 이렇게 신 겁니까? 며느리가 손이 얼마나 야박한지 국 맛에서 다 드러나네. 죄송합니다. 다시 간 맞출게요. 에휴, 지금까지 들인 재료값만 얼만데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동안 제가 쓴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말대답은 할 수 없었어요. 오늘만 참자. 추석만 지나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옳게. 아침에 내 미용실 거래처 사장이 잠깐 들른대. 현금 300만 원 준비해놨지? 언니,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좀. 아니, 정말. 명절날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친정이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혼하자는 거야? 그 말이 위협이었을까? 아니면 해방의 신호였을까? 엄마, 딸 지우가 옆에 와서 서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를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 그래,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해. 이혼하면 애들이 상처받을 거야. 며느리야, 차례상 준비는 다 됐어?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참, 도윤이가 아까 말한 사업건 잘 생각해봐. 남편이 성공해야 가정도 편안한 법이야.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차례상을 거실로 옮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명절만 지나면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언제까지 오늘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보,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조금 누그러진 표정이었어요. 어제는 미안. 술김에 좀 심하게 말했어.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정말 다를 거야. 인공지능 시대잖아. 이번만 믿어줘. 이번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우리는 가족 아니겠어? 가족.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차례 준비를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52세. 한때는 커리어 우먼이었던 한금이. 지금은 그저 며느리로만 불리는 사람. 더 이상 이 집에 마음을 두지 말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만은 자유로워지자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21년을 이렇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금이야,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응,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오빠는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이었죠. 하지만 차마 오빠에게 제 상황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추석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올해도 음식이 이것밖에 없네. 도윤의 고모가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던졌어요.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니까. 저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묵묵히 날랐습니다. 전 200개, 나물 5가지, 탕국, 산적, 과일. 이것밖에 없다니요. 금이야, 김 좀 더 가져와라. 네, 물도 더 필요하세요? 접시도 더 가져와. 요구사항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정면 충돌 대신 연기를 선택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또 제가 예민한 며느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신우이가 친척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올케는 그래도 친정이 든든해서 좋겠어요. 우리 엄마처럼 고생 안 해도 되고. 맞아, 친정이 재벌이라며? 재벌은 아니고 그냥 건물 몇 채 있대요. 제 친정 얘기가 안주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올케, 서비스 정신 좀 보여봐. 명절은 기분이잖아. 신우이가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네, 더 가져올게요. 속으로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야. 지금 맞서면 또 내가 악역이 돼. 도윤이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시대를 앞서가야죠. 오, 역시 도윤이는 사업 감각이 있어. 근데 자금은? 뭐, 집사람 친정이 든든하니까요. 제 친정을 자기 지갑처럼 말하는 남편. 친척들의 부러운 듯한 시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부엌으로 왔어요. 내가 도울게. 아니야, 거실에 있어. 엄마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딸이 제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제 딸이 저를 닮아갈까봐 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과일은 이게 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이었지만 저는 계속 네, 더 가져올게요만 반복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러한 상황에 길들여진 건지 행동에 나설 자신은 없었습니다. 생각만 할 뿐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소심하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봤습니다. 휴대폰을 슬쩍 꺼내 메모장을 열었죠. 필요한 것 통장 내역, 재산 목록, 증거. 당신 뭐해? 도윤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아, 장볼 목록 정리하고 있어요. 열심히도 한다. 비웃는 듯한 그 말투. 예전엔 상처받았겠지만 이제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준비해야 해. 아니, 더 잘해야지. 고모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가시돋친 말이었죠.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지금은 아니야. 20년을 넘게 참아왔잖아.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추석 오후 3시쯤 잠시 쉬려고 뒷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시댁의 작은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주렁주렁 감이 익어가고 있었죠. 엄마, 지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마셔. 아침부터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잖아. 딸이 건넨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 정신이 맑아졌어요. 엄마, 나 다 알아. 뭘?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할머니, 고모 할머니도.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옛날에 뭐 했는지 알아. 경영 컨설턴트였다며? 외삼촌이 얘기해줬어. 엄마가 얼마나 능력 있었는지. 그건 옛날 일이야. 왜 그만뒀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시댁의 압박, 남편의 무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엄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우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지우랑 지훈이가 있어서 행복해. 거짓말. 엄마 표정 봐.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이제 20살이야. 다 컸어. 더 이상 엄마가 우리 때문에 참을 필요 없어. 그 순간 어린 시절 오빠 강호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금이야, 왜 맨날 참기만 해? 엄마가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댔어.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너 똑똑한 애잖아. 오빠는 늘 제 편이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엄마, 외삼촌한테 연락해봐. 변호사잖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엄마. 지우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대신 제 어깨에 기댔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금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일이 산더미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할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옳게 내일 내 친구들 만나는데 과일 좀 싸줘. 좋은 걸로. 언니 집에 과일이 별로. 에이 또 그런 소리.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친정 덕에 편하게 살잖아 너는. 내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또 친정 얘기. 제 친정은 이 집안의 영원한 ATM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돈을 사치스럽게 허투루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번 돈인지 아는데 제가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아까 지우가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참을 필요 없어. 정말 그럴까요? 21년을 이렇게 살아온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제까지 아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을 텐데.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추석 저녁 6시 본격적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을 차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만 5가지, 나물 8가지, 각종 젓갈과 김치들.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죠. 자, 다들 앉자.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윤, 신우이 미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 신우이 남편인 형님은 늘 그렇듯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시댁의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게 뭐야?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 신우이가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새벽부터 푹 고아낸 갈비찜이었는데. 죄송해요. 다시 데워올까요? 에휴, 그냥 먹지 뭐. 친정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네. 곱게 자라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어머니, 그래도 형수가 새벽부터 준비했잖아요. 의외로 형님이 저를 살짝 감싸줬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 일에 참견하지 말고. 신우이가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형님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 일을 며느리가 하는 건데 뭘 칭찬까지 바라니? 우리 때는 시어머니한테 칭찬 한마디 못 들어도 묵묵히 했어. 시어머니의 훈계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벌써 소주를 3병째 비우고 있었어요. 자,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건배를 하는 순간 도윤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5천만 원 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늘 내가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쳐놨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옳게 잡채가 너무 달아. 신우이가 또 불평했어요. 전도 기름기가 너무 많고 돈 많다고 재료를 막 쓰면 어떡해? 미라야, 그 정도면 괜찮은데. 형님이 또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신우이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당신이 뭘 알아? 그냥 먹기나 해. 저는 묵묵히 물을 따랐습니다. 반박하면 또 버릇없는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참 옳게. 신우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 미용실에 옳게 친정 건물 세입자들 좀 소개해줘. 강남 건물이면 다들 부자일 텐데. 돈 걱정 없이 비싼 시술도 받을 거 아니야.
언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가족끼리 이것도 안 돼? 올케 친정 건물이 몇 채나 된다며. 월세만 몇 천만 원씩 받는다는데. 또 친정 건물 얘기. 제 친정은 이 집안의 영원한 화제거리이자 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빌려준 2천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올케. 지금 돈 몇 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친정이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라야,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형님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신우이가 돌아봤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참견이야? 내가 올케한테 도움 좀 받는 게 뭐가 문제야? 형님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쩌면 제 미래 같아서 씁쓸했어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돈 따지는 건 정말 천박한 거야. 금이야, 친정에서 교육 못 받았니? 교육.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그런데 시댁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보, 좀 융통성 있게 살아. 도윤이 거들었습니다. 누나 미용실도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우리가 남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도운 게 얼마인지 아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뭐? 카페에 2억, 치킨집에 1억 5천, 온라인 쇼핑몰에 8천, 코인에 3억. 언니한테 작년부터 2천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명절 비용, 제사 비용. 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가족들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 다 네 돈이야? 우리 가족 돈이지.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맞아. 내 친정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야. 그걸 구분하는 게 가족이니? 어머니, 그건 제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그만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명절날 돈 얘기를 하다니. 정말 상스러워. 처남이 좀 심한 것 같은데. 형님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형님은 참견하지 마세요. 도윤이 매형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 일이에요. 형님이 뭔데 끼어들어요?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신우이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를 했는데도 며느리 노릇은 영 서툴러. 돈이 있으면 뭐해, 쓸 줄을 모르는데. 맞아요. 올케는 너무 이기적이야. 신우이가 거들었어요. 우리 때는 친정 재산이 곧 시댁 재산이었는데. 갑자기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자,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 도윤이 또 사업하나? 신우이가 흥미를 보였어요. 이번엔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입니다. 요즘 대세예요. 장인어른이 하셨던 물류 사업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도윤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술김에 더 과장되게.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1년 안에 투자금의 10배는 벌 수 있어요. 와, 대단한데? 신우이가 부추겼어요. 그럼 올케가 투자하겠네? 친정이 그렇게 든든한데. 당연하죠. 건물만 몇 채고 현금도 수십억이 있어요. 수십억? 도윤은 정확한 액수도 모르면서 허풍을 쳤습니다. 이번에도 5천만 원만 있으면 대박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투자는 없어요.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고 했어요. 너 지금 이미 7억 넘게 날렸잖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제가 금액을 언급하자 신우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7억? 그렇게 많이? 형님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 돈이면 신우이가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야, 내가 지금 날 망신 주는 거야? 망신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뭐?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정말. 그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명절날 뭐 하는 짓이야. 재수없게. 그리고는 저를 노려봤어요. 며느리가 남편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돈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애들 학비는 뭘로 내고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남편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주는 게 아내 도리 아니니? 도리.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남편 도리는 뭔가요? 21년 동안 실패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손 벌리는 게 남편 도리인가요? 이거 봐라. 도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식탁이 뒤집힐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지훈아, 우리 잠깐 편의점 가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지우가 동생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20살 딸은 이미 분위기를 다 파악한 듯 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내 친정돈? 그게 다 우리 돈이야. 우리 가족 돈이라고. 도윤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어요. 형님이 일어나려다가 신우이의 눈빛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돌아서려는데 도윤이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나요. 투자금 준다고 해. 싫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다른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손이 제 머리를 향해 뻗어졌죠. 아이들이 나간 후 도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채가 그의 손에 움켜쥐어졌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한 게 뭐야? 돈만 쥐고 있으면서 베푸는 거 하나 없잖아. 도윤이 제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7억이 적어? 숨이 막혔지만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그게 다 투자였어.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투자. 도윤이 더 세게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도발했잖아. 남편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올케가 남편 체면을 그렇게 깎으면 어떡해. 자업자득이야. 형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도윤아, 그만해라. 형님이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뽑아내는 기계였고 시댁의 노동력이었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샌드백이었죠. 도윤이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시 한번 대들어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두피가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내가 뭘 어쩌겠다고? 도윤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 가서 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10년을 넘는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경력이 단절됐고 세상과 단절됐고 제 이름마저 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지금 나가면 끝이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이야. 이혼. 그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구원처럼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추석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거기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만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금이야. 금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나 봐요. 오빠가 즉시 알아챘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시댁 앞이야. 움직이지 마. 10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끊고 도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추석 보름달. 가장 크고 밝다는 그 달이 오늘따라 서글퍼 보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엄마 먼저 가 있을게. 너희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내일 연락해. 오빠 차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오빠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금이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강호 오빠가 놀라서 물었어요. 차 안불빛에 제 모습이 비쳤나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두피, 그리고 아마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자식이 널 때렸어? 머리채를 잡고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폭행이야. 오빠, 왜? 또 참을 거야? 언제까지? 오빠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언제까지?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받지 마. 오빠가 말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 도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싫어. 뭐? 내가 지금 집을 나간 거야? 명절에? 머리채를 잡았잖아. 폭력을 썼다고. 그게 뭐 폭력이야? 부부싸움이지. 내가 먼저 도발했잖아. 부부싸움. 그들에겐 늘 그랬어요. 폭력도 모욕도 착취도 모두 부부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죠. 내가 오해했어. 내가 술김에 좀 거칠게 했을 뿐이야. 큰일도 아닌데 왜 이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늘 그랬듯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나가다니. 체면이 뭔지 알아? 저도 체면이 있어요, 어머니.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머리채를 잡혔는데도 참아야 하나요? 그게 뭐 대수야? 부부는 원래 싸우면서 사는 거야. 우리 때는 맞고도 참았어. 우리 때. 그 말로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시어머니. 당장 들어와. 안 그러면 정말 끝이야. 끝이면 좋겠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우리 도윤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가 너무했어.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명절에 집 나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올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아. 도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문자 폭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빠가 차를 세웠습니다. 병원 앞이었어요. 일단 응급실 가자. 진단서 받아야 해. 오빠 괜찮아. 별로 안 아파. 금이야,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야. 증거를 남겨야 해. 증거. 그 말에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종이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 두피를 살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두피 열상이 여러 곳 있네요. 모발도 상당히 손상됐고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남편이 머리를 잡아서. 가정폭력이군요. 진단서 필요하세요? 네. 간호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머리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어요. 부끄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오빠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강호야. 아, 형님. 금이 좀 바꿔줘요. 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아니, 부부일인데 왜 형님이? 부부일? 내 동생 머리채 잡고 폭행한 게 부부일이야? 도윤이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그게 오해가 있었어요. 술김에 실수. 실수? 진단서 나왔어. 이제 법대로 하자. 뭐? 법이요?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지난 21년간의 경제적 착취. 다 계산해보자고.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 금이야. 이제 감정으로 싸우면 안 돼. 법과 증거로 싸워야 해. 오빠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저는 감정으로만 견뎠고, 그래서 늘 당했으니까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경력도 단절됐는데. 너 잊었어? 내가 누군지. 한때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였잖아. 숫자 분석하고 전략 짜는 거 내가 제일 잘했어. 맞아요. 저도 한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시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 오빠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 금이야. 얼굴이 왜 이래? 새언니, 죄송해요. 갑자기. 죄송하긴. 어서 들어와. 씻고 좀 쉬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부은 두피, 빠진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는 체념한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반격의 시작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오빠 집 거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두피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이야, 좀 어때? 오빠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괜찮아. 아니,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괜찮은 척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 내가 21년 동안 뭘 한 거지? 경영 컨설턴트였던 한금이는 어디 간 거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애들 엄마로서도 너무 한심해. 금이야. 오빠, 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경력 단절된 52세 여자가 시댁에선 맞고 친정 재산은 다 빼앗기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정말로. 미안하지만 감정은 증거가 돼주지 않아.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가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넌 계속 피해자로 남고 그들은 계속 승자로 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종이와 숫자야. 법적 대응이 필요해. 오빠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준비했어.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그동안 도윤이가 빼간 돈 다 돌려받아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처음 듣는 법률 용어였어요. 그게 가능해? 네 명의 재산을 내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가능해. 특히 사업 실패로 날린 돈들. 증거만 있으면 돼. 증거. 또 그 말이었어요. 난 증거가 없어. 그냥 다 현금으로 줬는데. 계좌이체 기록 있지? 그것도 도윤이 통장으로. 막막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어. 일단 내가 가진 거 다 정리해보자. 통장, 카톡, 문자, 뭐든.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댁 가족들의 문자가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도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내가 가족을 파탄내는 거야. 가족을 파탄낸다. 제가요? 2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빼앗기고 온갖 모욕에도 참은 제가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황금혜 씨죠? 저는 도윤 씨 친구 최민수입니다. 도윤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윤이가 부탁했는데요. 5천만 원 투자건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도윤이가 이미 저한테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금혜 씨가 막으면 큰일 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제 돈을 노리고 있다니.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도윤이가 아직도 돈 얘기를 하는구나. 21년 내내 그랬어. 내 돈은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오빠, 혹시 아빠가 남긴 서류 중에 노란 서류철 말하는 거야? 응, 거기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있지? 응, 아마. 집.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어요. 도윤과 함께 사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같이 가자. 오빠가 일어섰어요. 지금? 응. 내 물건 가지러 가야지. 그리고 그 서류철도 무서웠어요. 도윤을 다시 만나는 게, 그 집에 다시 가는 게. 하지만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치기만 하면 영원히 피해자로 남을 테니까요. 도와줘. 근데 내 힘으로도 설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거라는 다짐이었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옆에 설게. 하지만 싸우는 건 너가 해야 해. 알아. 창밖을 봤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기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오빠 집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노란 서류철을 가져왔어요. 도윤은 다행히 없었어요. 이제 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쓴 글씨. 금이야,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단다. 독으로 쓰는 사람은 결국 그 독에 자신이 당하지. 하지만 약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어. 너는 꼭 약으로 쓸 줄 아는 아이가 되렴. 그 밑에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샘플, 그리고 이게 뭐지? 낯선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10년 전 아버지가 제 명의로 매입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도윤으로 되어 있었고 월세는 모두 도윤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내 건물이었어?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도 모르게 제 명의 건물에서 나온 월세를 도윤이 다 가져간 거였어요. 월 500만 원씩 10년이면 6억?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네 명의 재산을 너의 동의 없이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간 거잖아. 난 이 건물이 있는 줄도 몰랐어. 아버지가 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그런데 도윤이가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아버지, 약으로 쓰겠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상가 건물 월세 횡령 6억, 사업 실패 투자금 7억, 신우이 대출 2천만 원, 계좌이체 내역 확인 필요, 카톡 대화 캡처. 숫자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아직도 밝았습니다. 추석 보름 다음 날인데도 여전히 큰 달이었죠.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21년을 그렇게 살았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숫자를 읽고 계약서를 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모든 걸 내어줬어요. 아니, 빼앗겼어요. 이제부터라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금이의 재산 목록, 한금이의 권리, 한금이의 미래. 한금이. 21년 만에 제 이름을 제대로 쓴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한금이. 나는 한금이야. 작게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출신 한금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등을 곧게 폈습니다. 내일 아침 회계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가 소개해준 전문가였죠. 모든 숫자를 정리하고 모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돈을 약으로 쓸 겁니다. 제 자존을 지키는 약으로. 다음 날 오전 오빠 사무실에서 회계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연입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회계사였어요. 오빠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전문가라고 했죠. 한금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대략 들었어요. 언니, 이거부터 볼게요. 수연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봤어요. 언니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나간 돈이. 화면에 숫자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2015년 3월 2억. 카페 창업. 2016년 8월 1억 5천. 치킨집. 2018년 11월 8천. 온라인 쇼핑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억 2천. 코인 투자. 합계가 7억 5천만 원이네요.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수연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우이 미라 씨에게 간 돈. 작년부터만 2,300만 원. 2,300이요? 네. 언니가 기억하는 것보다 300 더 있었어요. 미용실 재료비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명확해지는 숫자들. 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상가 건물.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월 500만 원. 총 6억이 남편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럼 다 합치면 13억 7,300만 원. 수연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정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충분해요. 특히 상가 건물은 횡령에 해당하고요. 13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있어요? 네,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윤 여보, 5천만 원만 더.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신우이 올게. 300만 원 급해. 다음 달에 갚을게. 시어머니 금이야. 도윤이 사업 좀 도와줘. 가족 아니니? 완벽해요.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증거가 돼요. 특히 갚을게라는 표현은 차용 관계를 인정하는 거고요. 오빠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받아요, 언니. 녹음하면서 수연 씨가 녹음 앱을 켰어요. 여보세요? 금이야.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애들도 걱정하고.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라면 상가 건물 월세는 왜 혼자 가져갔어?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너가 관리하기 힘들어 할까봐. 내 동의 없이? 아니, 그리고 7억은? 사업한다고 가져간 7억. 그건 투자였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무슨 남들한테 허풍 떨기 위한 도구였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내가 지금 돈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응, 이제 따질 거야. 법적으로. 뭐, 법. 내용 증명 곧 도착할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함께 이혼 소장도. 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언니. 이제 감정 빼고 숫자로만 가는 거예요. 오빠가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 박도윤, 발신인 한금이, 부당이득 반환 및 이혼 청구의 건. 제 이름이 당당하게 적혔어요. 한금이, 더는 며느리가 아닌. 언니,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시작이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 보내고 다음 주에 법원 가고. 오빠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금이야, 너가 다시 일할 준비도 해야 해. 일? 그래. 경영 컨설턴트 한금이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요. 저도 능력이 있었어요. 단지 근 10년 동안 묻혀 있었을 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최고였잖아. 오빠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종이와 숫자, 그리고 법. 이제 제가 가진 무기는 명확했어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눈물이 아닌 증거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 강호와 회계사 수연 씨가 함께였죠. 뭐야, 매형이랑 이 사람은? 도윤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변호사와 회계사야. 뭐, 변호사?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신우이도 있었죠. 며느리가 무슨 오빠를 데리고 와? 전 며느리가 아니라 한금이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실 TV에 화면을 연결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금희 씨 계좌에서 박도윤 씨에게 이체된 금액 총 7억 5천만 원.
그게 왜? 도윤이 당황했어요. 사업 명목이었죠. 하지만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고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수연 씨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상가 건물 임대 수익. 한금의 씨명의 건물인데 10년간 월세가 모두 박도윤 씨 계좌로 입금됐네요. 그건 내가 관리한 거야. 관리? 소유주동의 없이?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가족끼리 무슨 고발이야? 가족이면 머리채를 잡아도 되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건 수연 씨가 카톡 캡처를 띄웠습니다. 박미라 씨가 보낸 메시지들. 옳게 3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총 2,300만 원. 단 한 푼도 안 갚으셨네요. 신우이가 당황했어요. 그건 가족끼리. 가족이면 돈을 떼먹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꺼냈어요. 공정증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강제집행 가능해요. 뭐라고? 도윤이 서류를 뺏어봤어요.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상가 건물명의 이전과 그동안의 월세 반환. 수연 씨가 덧붙였어요. 총 13억 7,300만 원입니다. 시댁이 조용해졌어요.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도윤이 저를 노려봤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가족을 고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전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한금이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서예요. 앞으로 한금혜 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야?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응, 진짜야. 내가 21년 동안 당한 것도 진짜고 이제 돌려받을 것도 진짜야.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올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동안 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이 나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고. 그동안 이 집에선 내 돈이 독이었어. 나를 묻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독.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이 될 거야. 내 자존을 지키고 내 인생을 되찾는 약.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없으면 법원에서 봐.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한금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네요. 야가 붙긴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잘했어, 금이야. 오빠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한금이 21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40층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이었죠. 한금의 경영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제 저는 며느리도 올케도 아닌 대표님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금이야, 좋은 소식이야. 법원 판결 나왔어. 어떻게 됐어? 완승이야. 상가 건물명의 이전, 그동안의 월세 전액 반환, 위자료 3억, 그리고 부당이득 7억도 인정됐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응.
도윤 쪽에서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지만 실력은 녹슬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더해져서 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 배워둔 실전 경제와 경영이 큰 도움이 되었죠. 첫 고객은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던 분이었죠. 금혜 씨, 저도 이제 독립하려고요. 미라한테서요. 그분도 결국 용기를 낸 거였어요. 제 미용실 장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제가 장부를 분석해 보니 신우이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아놓고 있었더군요. 총 1억이 넘는 빚을 형님에게 떠넘긴 거였죠. 이것도 다 증거 모아서 대응하셔야 해요. 그분도 이제 자유를 찾았을 겁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수연 씨였습니다. 언니, 도윤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파산 신청했대요. 법원 판결대로 돈 갚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도 모자라서. 파산? 한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요? 건물 압류 들어갔대요. 세무조사 받다가 탈세 정황이 나와서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제 돈으로 건물을 샀으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더군요. 미라 씨는 미용실 폐업했고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신우이도 결국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박한 국산 승용차였지만 제 돈으로 산 제 차였죠.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도윤이었습니다. 컵라면 5개와 삼각김밥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이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네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외출하고 저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란 서류철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약으로 써라. 아버지, 이제 돈은 제게 약이 됐어요. 제 자존을 지키고 제 삶을 되찾는 약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처럼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축하해. 엄마가 다시 일하는 거 보고 나도 열심히 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도 너희가 자랑스러워. 통화를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로운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공부해서 딴 것들이었죠. 황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이제 직원 5명을 둔 컨설팅 회사 대표가 됐어요. 특별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찾아주는 일이었죠. 어느 날 의뢰인 한 분이 울면서 말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 이름을 찾았어요. 25년 만에요. 그분도 시댁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용기를 낸 경우였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빠와 수연 씨에게 도움받았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업주부 상대 경제적 착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21년간의 경제적 착취를 증명해 13억을 돌려받은 사례가 제 이야기였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부당함에 맞서기 시작한 거죠. 오빠가 전화했어요. 금이야, 도윤이가 면회 신청했대. 면회? 도윤은 지인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복역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응, 내게 사과하고 싶다고. 필요 없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금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됐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지, 그들이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진심의 사과가 아닌 다시 제 돈이 필요해서 한 가증의 사과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오늘도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요. 그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 아니, 그냥 며느리라고. 아니요. 당신의 진짜 이름이요. 박수진이요. 박수진입니다. 네, 박수진 씨. 이제부터 박수진으로 사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지실 거예요. 퇴근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추석날 머리채를 잡히고 집을 나온 지 2년. 그때는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어요. 52세의 경력도 미래도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한금이로 사는 삶의 시작.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작은 액자를 봤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죠. 아버지, 돈을 약으로 썼어요. 제 인생을 치료하는 약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서류철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꺼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금이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진짜 제 이름으로, 진짜 제 삶을. 저 한금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혀있던 제가 한금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이유로 힘듦을 겪고 계시거나 겪으셨던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